예. 방금 소개받은 정주진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계신 그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드릴 주제는 임시정부와 미국 OSS 합동공작의 전말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OSS는 영어로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내에는 전략정보국, 전략첩보국, 전략서비스국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정보학계에서는 전략정보국이라는 용어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를 보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로 2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 영국하고 미국의 정보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초기에 한국하고 미국의 합동공작이 시도가 됐지만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대전 말기에 이르러서 다시 한미합동공작이 성사가 됐는데 그 성사되는 배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한미합동공작팀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국내 진입을 시도를 했었는데 불발됐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진입이 불발됐지만은 우리 그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 요인들은 OSS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노력도 또 무산되는 이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성이 해방 후에 단절되는 그런 배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 가치가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해서 앞서 연구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 일지가 1947년도에 국내에 소개되면서 백범 선생이 그 합동공작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그 당시까지는 굉장히 비밀이었기 때문에 조그맣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후로 장준하 선생이 1971년도에 돌베개라는 저서를 내면서 조금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윤석 선생이 1987년도에 장정 나의 광복군 시절 이런 책을 내면서 이 내용을 또 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이나 김준엽 선생은 모두 한미합동공작팀의 공작요원으로 훈련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준엽 선생님이 이 87년도에 책을 낼 때 이때까지만 이때 그 책을 낼 적에 조금 아쉬웠던 게 그 김준엽 선생은 공작 훈련을 받을 적에 모든 걸 일기로 기록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후퇴를 해야 되니까 피난을 가면서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가지고 가다가 그걸 다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내가 이걸 소중하게 가지고 간직하려고 가지고 가다가 오래 집에 놔두고 갔으면 있었을 걸 아쉽다 이러면서 그분의 그 당시에 기억을 가지고 대만에 가서 자료하고 대조해 가면서 써가지고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김준일 선생님도 역사학도였죠.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정확할 거다 이런 그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 이 세 권의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미국 그 CIA 중앙정보국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OSS 그 비밀 물건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그동안 비밀로 알려져 있던 OSS 활동 사항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 당시 지금까지 지금 OSS 문서가 이제 공개된 게 보면 미국 국립문서기록청에 한 1만여 개의 상자가 보관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문서들을 발췌해가지고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 임정편 이래가지고 1992년부터 93년, 94년까지 이 자료들을 묶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마오쭌 유하는 사람이 중국에서의 OSS 한 책을 1996년도에 발간했는데 이 마오쭌 유는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중국계 미국인이죠. 그 중국에서 OSS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 책을 이제 냈는데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전개한 합동 공작을 중심 내용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동국대에 그 박사학위를 딴 김강재락 하는 분이 한국 광복군의 활동 연구, 미 전략 척법 국가의 합작 훈련을 중심으로 이런 그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이분이 쓴 거는 그 80년대 중반부터 공개되고 국내에 소개된 책을 한미 합동 공작 중에서도 우리 광복군하고 미 OSS 합동 공작한 게 공작 이름이 이글 프로젝트라고 독수리 작전인데 이 독수리 작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1999년도에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 후로 국가보훈처에서 미국에 있는 그 한인들 OSS 관련 자료를 다시 더 발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2001년도에 183건, 그리고 2005년도에 200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묶어서 국내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 이 부분들을 모아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이제 퍼즐 맞추기 것처럼 모자이크 짜집기 하듯이 묶어서 엮어낸 내용입니다. 이 책에 있는 1차 자료들을 분석해서 엮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차 대전 때 영미 정보기관이 탄생하는 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39년도 9월 달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기습 공격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삽시간에 유럽 전역이 나치 치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폴란드 이런 데 나치가 점령해 오니까 그 지도부의 일부들은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영국에 한 10여 개의 망명 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영국에 그 유럽에 남아있는 그 나치에 저항하는 세력을 지원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효과적으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공작국 하는 영국의 정보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기관을 만드는 것은 이제 처칠 수상이 유럽을 불살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유럽에서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영국의 정보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지시를 받고 1940년 6월 달에 SOA가 창설이 됩니다. 영국 특수정보공작국 하는 기관에는.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특수공작국 해갖고 이제 기구까지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볼 적에 이제 영국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유럽에. 근데 이 영국이 독일에 대한 항전 의지가 있느냐. 독일한테 항복하고 점령당하면은 끝나는 건데, 그게 미국에서 상당히 워싱턴에서 궁금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래, 영국에 있는 그 주 영국 미국 대사하고 무관들 나가는 사람들 보고가 올라오는 게 전부 가지각색이면 조만간 영국은 항복을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무척장 혼선이 생겼는데 영국의 처칠 수상이 미국에 공동으로 대응할 걸 많이 제의를 하면서 미국 그 우리 특수공작국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정보기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 하게 됩니다. 계속 요청을 하게 되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자기 그 잘 아는 변호사 도너반을 그 협력 청구를 해가지고 영국 정보기관을 시찰하게 만들어가지고
영국 정보기관을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이래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 도노반이 영국에 가서 시찰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도노반은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우리도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때 보고서를 올리니까 루스벨트가 사인한 6월 10일 날 도노반이 그 정보기관 창설 계획을 보고서를 올리니까 6월 18일 날 루스벨트가 사인을 하면서 법무담당 벤 코헨하고 그리고 군부하고 비밀리 이걸 한번 추진해라. 이래가지고 1947년 7월 달에 미국 정보조정관실 영문 표기로 COI에 하는 정보기관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기관의 목적은 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그리고 영국 SOE하고 협력하는 게 주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COI는 나중에 1942년도 6월 달에 OSS로 개칭이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OSS 개칭이기 때문에 같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COI의 후신이 O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에 이렇게 2차 대전을 대비하기 위한 전쟁용 정보기관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 아시아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41년 12월 18일 날 진주만 기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미국은 참전 여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진주만에 대해서 갑자기 공습을 당하니까 그때부터 대응 체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아시아에는 일본은 육군 이제 나카노 학교 이래가지고 정보요원들 양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시아에서도 새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영국이 통수공작국하고 이제 COI가 개칭된 OSS하고 정보협력 협정을 맺게 됩니다. 1942년 6월 달에. 그래서 그 협정 내용이 뭔가 하면은 대서양하고 태평양의 공작 대상 지역을 분할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하고 인도를 전담해서 주로 주 공작 지역을 한다. 그리고 미국 OSS는 한국, 만주, 중국 등 이런 이제 아시아권을 주 공작 대상 지역을 한다.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OSS가 유럽에 공작을 전개하려면은 영국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더라. 그러고 그 당시에 영국은 캐나다에 SOE, 영국 특수공작국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OSS가 요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OSS, 유럽은 SOE,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SS로서는 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이제 이런 상황이 유럽과 미국과 영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을 때 우리 임시정부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31년 9월 달에 만주 사변을 해가지고 일본이 전 만주를 다 점거하고 나니까 우리 그 무장 독립운동의 기지가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임시정부도 그 당시에 이제 상하이에 있었는데 그 만주사변 계기로 또 이홍창하고 의거하고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거는 중국인한테 강한 인상을 지어줬죠. 그리고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는 다시 1937년도에 일본이 중국 본토로 진입하기 시작하니까 후퇴를 거듭해서 1940년도에 나온 충칭, 중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임시정부도 국민당과 함께 이동을 해서 중경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임시정부와 중국 국민당하고는 긴밀한 정보 협력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윤봉길 의사 그 의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중국 국민당 조직부하고 임시정부하고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의열단은 중국 남이사하고 또 협력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과의 협력관계가 두 개 창구로 이원화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국민당 조직부하고 그 원조를 받고 의열단은 중국 남이사의 원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에서는 임시정부에 매월 5,000원을 원조해주면서 일본군의 정보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인정척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앙 육군 군관학교 낙양분교에 교육생을 교육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남이사는 매월 3,000원을 의열단에 지원해주면서 폭파, 암살 이런 이제 그 독립운동의 행동이 요구되는 비밀공작 행동이 요구되는 이런 파트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이사와 의열단 연계는 남이사가 설립되면서 공동투쟁의 기반이 마련됐는데요. 그 남이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이사는 공식 이름은 삼민주의 역행사였습니다. 삼민주의 역행사. 손문의 삼민주의를 실천하는 이런 조직이었는데, 남이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남색 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에 남이사라고 통칭하게 됐습니다. 1931년도 9월 달에 일본이 만주를 기습해갖고 만주 사별이 일어나니까 독일, 일본 이런 데 유학해 있던 중국의 엘리트들이 이 조국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만 하면 있으면 되겠느냐. 가서 지키자. 이래갖고 중국으로 돌아와서 비밀 공작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해외 유학 엘리트 중심으로요. 그 조직이 인지 삼민주의 역행사가 되는데, 그 삼민주의 역행사의 서기, 그러니까 실무 총책을 맡고 있던 덩거리 황포공관학교 사기생인데 의열단 단장했던 김원봉하고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김원봉하고 덩거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김원봉 선생이 덩거한테 우리 좀 지원해다오 이런 부탁을 해가지고 덩거리 장기석 총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좋다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협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이제 실무총책은 덩거리인데 그 밑에 이제 특무처장이 대립 중국말로 따일인데 이 사람이 맡고 있었는데 의열단에 대해서 원조를 해준다 이래가지고 우리 측에서 그 이름은 조선혁명군사정치강화학교인데 중국 측에서는 탕산 남경 근처에 탕산이 기울였다 해서 탕산훈련반이라는 곳에서 한인 학생들을 125명 교육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강서성 성자역 하는 곳에 또 한 100여 명을 교육시켜서 탕산훈련반, 성자훈련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성자훈련반 중심으로 조선노용대가 창설이 됩니다. 근데 이제 38년도 6월달에 이르면은 삼민주의 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공개조직으로 전환되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이 제2차 국공합장을 하면서 이 국공합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택동 군대하고 상의를 하는데 모택동 군대 측에서 이 남이사에 말하자면 그 당시에 과감한 이제 좀 비밀 활동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여론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해체 요구를 해서 그걸 해체하면서 공개조직으로 바꾸고 일부 비밀공작 조직은 국민당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으로 넘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는 계속 다이리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다이리가 국민당의 비밀 정보 활동은 모든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소문이 난 사람이죠, 다이리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황포공관학교 사기생이 교육을 받을 적에 김문봉하고 덩거린 사람이 그 황포공관학교 정치부 주임이 주얼레가 오게 됩니다. 정치부단데 주얼레가 파리 유학하고 나서 공산주의 교육당이 돼 있었는데 여기 황포공관학교 정치부 주임을 하면서 자기 제자가 김문봉이죠. 그러니까 김문봉의 스승이 주얼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분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부터
친밀 관계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0년 9월 17일 날 우리 광복군이 준경에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복군이 탄생되는 것도 2차 대전에 큰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 그 당시 임시정부나 광복군에서는 이제 기회가 왔다. 투쟁에서 우리가 독립할 때가 왔다. 이렇게 큰 기회를 잡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복군을 만들어서 여기 참전해서 교정국에 이런 국제적 지위를 얻어야 된다. 이런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서둘러서 광복군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백범일지에 보면은 김구 선생님도 그런 글을 써놨는데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광복군을 만들 만한. 그래서 중경에 있는 그 인원들 뭐 100명이 정도 내외가 됐는데 그 중에 젊은 사람들 몇 명에서 겨우 광복군 총사령부를 중국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지대에 이제 또 김은봉이 제1지대장을 했고요. 제2지대는 그 중경에서 좀 떨어진 서안에 제2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는 부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거리가 중경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바로 위에 서안이 있고 그 위에 연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이 공산주의자들의 본거지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일 남쪽에 곤명에 나중에 OSS 중국 지부가 여기 설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됐는데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았던 거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광복군이 만들어질 적에 중국 국민당 군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국민당 군대에서 광복군이 창설되고 나서 갑자기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통보 내용에 보면은 9개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9개 행동준성 이래가지고 통보를 해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광복군은 우리가 통할지휘하겠다. 이렇게 중국이 주장할 수 있었던 거는 예산을 모두 이제 중국에서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할지휘한다. 이런 내용하고 군령은 우리로부터밖에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시정부 내에서는 상당히 참 모욕적이고 안 좋다. 이래갖고 거부하자 뭐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김구 선생님은 우선 만들고 보자. 뭐 이래 해서 일단 수용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럼 만주의 동쪽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제88 특별정찰여단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건 소련군의 정찰부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자원을 보면은 만주에서 활동하는 동북항일연군, 이 사람들이 일제 토벌작전이 벌어지니까 소련용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소련용으로 넘어가니까 가서 그냥 그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롭스크에 1야영, 2야영 이래가지고 분산돼서 있었는데 진주만 기적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소련은 이 동쪽의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던 겁니다. 저 유럽 쪽에서 독일이 침공해오고 그리고 이 동쪽에서 일본이 자기들 침공해오면 소련으로서는 양쪽에서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한테 침공해올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작 자원으로 만주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 중국계하고 한국계 요원들, 소련군으로 넘어온 이 사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88 특별정찰여단 또는 제88 특별저격여단, 이것도 이제 소련말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약칭해서 88여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은 그 러시아인하고 중국인인데 이제 그 여단장은 주보종이라는 중국인이고 1대 대장은 김일성이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차 대전 초기에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비밀 공작을 수행할 수 있는 그룹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럼 미국이 이 시점에서 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차 대전 초기에 한미 합동 공작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면 OSS 볼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SOE하고 OSS하고 공작 대상 제약을 분할을 했는데 아시아에 대해서 공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교통 통신 수단이 전혀 발달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봐서 또 아시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 쪽에 한국인들이 있다. 한국인들이. 이런 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살펴보니까 한국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일본 본토하고 만주 대륙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그래서 이 고리만 치면은 일본군을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교통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게 중요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한국인들이 보니까 일본의 적개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1910년 한도에 한일 합방이 됐지만 여전히 적개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일본하고 외모가 유사하다. 모양새가 제일 유사하다 하는 게 가장 주목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지형질이 일본에 영통하다. 아주 공작으로서는 적격이다 하는 게 OSS가 지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슨 게일이라는 미 캘리포니아대 교수 출신인데 이 사람이 COI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COI 나중에 OSS 그 책임자로 전쟁 내내 책임자를 하는 도노반은 미국 정보기관은 분석 파트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 출신, 변호사 출신 이런 양반들이 미국 정보기관에 2차 대전 때 많이 고용이 됩니다. 작가, 그래서 심리전 이런 고급 정보 활동 요원으로 많이 채용이 됐는데요. 에슨 게일도 한 멤버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에슨 게일은 제임스 게일이라는 구한말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의 조카가 됩니다. 그래서 에슨 게일 자신도 여러 차례 한국을 내방했고 25년 동안 중국에 거주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진주만 기습 사건이 터져가지고 미국이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이제 상황에 놓이니까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 대상으로 공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노반한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 건의한 날짜가 1942년 1월 24일인데요. 그때 건의할 적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 이게 그 에슨 게일이 보고한 보고서 원본입니다. 그 보고서 원본에 보면은 지금 중국에는 35,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있다. 35,000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 9,250명이 군인들이 중경에 있다. 이래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조금 과장되고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죠. 그 당시 아까 봤다시피 중경에는 사실상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겨우 광복군을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에슨 게일은 중국에 35,000명의 한국군이 있다. 그리고 9,250명의 임시정부가 25명은 임시정부 관할하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실정이 어두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상황이 급하니까 에슨 게일이 그 제안을 하니까 도노반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에슨 게일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 루스벨트에 보고한 내용이 이 보고서 원본인데요. 이 보고서 원본에 보면은 에슨 게일이 보고한 내용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 35,000명이 있다, 한국에. 그것도 9,250명이 중경에 있다. 그대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에슨 게일의 보고가 1월 24일인데, 여기 보면은 도노반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1월 24일 12시에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을 급하니까 바로 보고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조금 사실과는 이제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상황에서 그러면은 한번 그 COI가 그 이제 42년 6월 달에 OS에서 되는 COI가 한번 중국에 들어가 보자. 가서 공작을 하자 이랬는데 그 중국 진출권을 놓고 미국의 정보기관 간에 상당한 암투와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정부, 뭐,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정보기관 간의 그 알력, 암투, 그 공로심, 그 흔히 우리나라 말로 이제 부처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게 미국에서도 그 당시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미국 전쟁성, 나중에 2차 대전 끝나고 육군성으로 바뀌는 전쟁성의 정보 조직하고, 그다음 미국 해군성의 정보 조직, 그거는 이제 ONR이라고 하는데, 이 두 정보 조직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새로 생긴 OSS가 그 주도권 틈새를 차고 들어오니까 기존의 기관들이 견제하는 게 대단했습니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그 미국의 정보기관의 행정부처간 알력도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성은 그 당시에 특히 이제 41년 3월 달에 무기대위법 해가지고 영국하고 소련, 그 연합국에 미국의 군수물자를 막 지원하면서 이제 중국 국민당한테도 군수물자를 지원하게 됐죠. 그 당시에 미국으로 봐서는 중국의 국민당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 항전해가지고 살아남지 못할 경우 중국 전체가 일본에 잡아먹힌다. 그래 되면은 태평양으로 밀고 내려오면은 미국이 위험하다. 이래갖고 국민당을 살려놔야 된다. 이래가지고 무기를 계속 군수물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COI는 처음에 이제 중국에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그 전쟁성이 파견하는데 요원을 한 명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한 명 보내려고 하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이거 뭐 오지 마라. 이렇게 거부를 당하니까 당하고 거다다가 또 해군성이 전쟁성 그 나가는데 우리도 한 명 보내야 돼. 그것도 거부하고 이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도노반이 루스벨트한테 이제 일러 바칩니다. 대통령 각하 저 COI에 우리가 한 명 보내려고 그랬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뭐 이래 일러 바치고 이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COI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그냥 독자적으로 중국 거점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까 되는 에센게일 중심으로 게일 미션하고 올리비아 계획하는 두 가지 공작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일 미션부터 한번 보면은 그 에센게일을 이제 그 에센게일이 부여받은 임무는 중경에 있는 한국 임시정부 가서 만나가지고 중국 거주 한국인을 대리공작원으로 쓴다. 그래서 게일이 1942년 3월 8일 날 중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그 아까도 말씀드린 교통, 통신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에센게일이 보니까 비밀 공작원으로서 신분을 비밀로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양반이 중경에 가가지고 우리 백분 김구 선생한테 만나가지고 임시정부를 인정할 듯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 국무성의 정책은 우리나라 임시정부뿐만 아니고 영국 런던에 망명했던 모든 임시정부도 부정하는 그게 정책 기조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루즈벨트가 국민이 뽑지 않은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이런 이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김구 선생을 만나서 에센게일이 인정할 듯한 발언하고 무기도 줄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미국 국무성의 귀에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 정보초연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중경에 있는 기자들을 접촉하고 특히 임정순이 23주년 김씨가 와서 공개적으로 연설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안나 루이스 스트롱카는 나중에 이 모택통에 하고 인터뷰한 기자로 유명하죠. 공산주의 계열 기자가 COA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극동 대표 자격으로 게일이라는 사람이 중경에 도착했다. 이렇게 통신으로 전 세계에 다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노반이 워싱턴에서 듣고, 아니 무슨 비밀 요원이 가가지고 이 신분 노출했나 이래갖고 실책을 하게 되는데 스프링 SNK는 제대로 해명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중국 국민당의 정보 책임자인 다이디가 볼 때 이 분명히 SNK이 영국 정보기관에 조종을 받고 있다 이 인상을 주게 됐습니다. SNK이 가가지고 영국 대사관에 있는 SOE 요원들을 자꾸 접촉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다이디는 영국 정보기관에 대한 극도한 또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자꾸 접촉하고 이러니까 거기서도 거부를 하고 이러니까 동작 여건이 안 되니까 1942년 8월 달에 임무를 포기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개인 미션이 실패한 거죠. 이게 COI가 미국 최초의 해외 정보기관인 COI가 만들어줘서 중국 대상으로 최초로 시도한 공작이었는데 이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일이 실패하고 마니까 다시 이제 OSS COI 후반기쯤 됐죠. 이때 COI가 또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스틸웰이라는 인도, 중국, 버마 전국 미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 미군 사령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COI를 어떻게 중국에 거점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상의를 들었는데 이 스틸웰은 우리 그 메가드 사령관하고 비슷하게 그 당시에 미국 육군의 수뇌부는 지휘관 산하의 정보 채널은 단일화돼야 된다 하는 게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휘관 밑에는 한 개의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제 그 당시에 육군부의 공통된 생각이었는데 스틸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 COI에서는 그러면서도 이제 스틸웰은 만약에 COI가 중국에 들어오려면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한 사람 보내라 이렇게 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추천한 사람이 아이플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플러라는 사람은 미국 LA에서 경찰을 하던 사람인데 스틸웰이 자기가 미 육군 중대장으로 미국에 있을 적에 아시아인들의 동향을 수집해서 보고하는 거 보고 아이플러를 좋게 봤는데 아이플러를 책임자로 보내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래갖고 아이플러를 책임자로 하는 올리비아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리비아 계획은 아시아 8개 지역에 대상으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또 우리 중국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하고 국민하고 협조해서 한다. 이래갖고 이제 요원들을 선발해가지고 COI 1기생을 선발을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재미교포 장석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추천을 받아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그 당시 미국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생들이 첩보 수집기법, 그리고 암호술, 폭파법 이런 교육을 이수받고 42년 4월 달에 대회 명칭으로 101 파견대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위상 명칭이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942년 7월 8일에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뉴델리에 도착해가지고 일단 중국으로는 아이플러마 가가지고 김구 선생을 만났는데 그때 김구 선생이 지금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천천히 협력하자 그러면서 선뜻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광복군 이런 데는 이제 중국 국민당의 통제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와서 제의를 해도 협조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입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플러는 이게 지금 안 되겠다 이래갖고 미얀마, 그 당시에는 버마로 그러죠. 밀림지대로 후퇴해가지고 거기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SNK이 중동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아이플러가 드는 것도 성공을 못하고 이래 되니까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동원해서 한번 공작해봅시다. 이렇게 OSS에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OSS의 그 당시 부국장이 구펠로였는데 구펠로.
이 구필라는 사람은 그 공작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들어보니까 이승만의 제의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공작을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FE6 하는 공작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한테 위임을 해갖고 재미 한인들을 24명 뽑아서 가지고 이승만이 23명을 추천하니까 최종 12명을 뽑아서 공작을 했는데 그 공작 훈련 단계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신문이 한인들 일부가 특무 공작을 받으러 워싱턴으로 갔다 가더라. 이렇게 신문에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OSS에서 이 극도의 비밀을 요하는 상황이 왜 노출됐느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OSS 판단으로서는 여기 이승만이 노출한 게다. 이렇게 쓴 보고서가 남아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남아있으니까 이승만은 그들을 듣고 무슨 소리냐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렇게 애명하는 보고서가 또 남아있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 주민위원장께서 나는 글이나 말로 어디서든지 OSS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비밀 누설했다고 누가 했는지 나는 알고 싶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문서가 남아있습니다. 구필로한테 해명한 겁니다. 근데 이런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9명이 최종 수료했는데 그 날짜가 43년도 4월 15일인데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작 요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 있던 정보기관들이 ONI가 미 해군성 정보기관이죠. 그 주관으로 관계기관 대책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해보니까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 공작을 중지하자. 잠정 중지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면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훈련시켜서 중국에 보내봐야 중국 국민당하고 임시정부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하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을 교육을 시켜보니까 자비하고 개혁에 너무 집착하더라. 이 좀 비밀공작하면 좀 헌신적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보인다. 이러면은 저희한테 좀 불미스러운 부분이죠. 이런 이유로 중단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3년도가 지나가고 44년도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대전 말기로 기울어 가는 상황이죠. 유럽의 정황이 히틀러가 수세에 몰리고 계속 정황이 연합국으로 봐서는 전황이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합동공작이 성사가 되는데 그 합동공작이 성사되는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이면은 먼저 광복군이 드디어 이제 자주권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주권을 회복할 때까지 임시정부하고 광복군에서 집요하게 국민당하고 협조를 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1944년도 8월 달에 중국 국민당이 그러면은 국외 행정준정을 폐지하겠다 이걸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1944년 9월 21일 날 김구 선생이 이승만 선생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 선생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자주적으로 연합군과 협력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정보 공작 이런 데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사안을 보내고 이범석 장군, 이대대장은 1944년 10월 달에 OSS 중국 지부 비밀정보과장을 방문해서 광복군을 미군에 편입시켜서 비밀훈련을 시킨 다음에 한국에 침투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독수리 작전 계획서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지금 화면에 이 복사하다 보니까 선명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일 텐데 그 문서 부속국에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속 문서에 보면은 이범석의 제안에 따라가지고 OSS가 제2지대 본부를 방문해서
한번 관찰해 보니까 제2지대원들이 아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적합하다는 걸 OS에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제2지대 요원들을 적합하다고 판정한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독소리 작전 계획에서는 그냥 뭐 장교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나중에 여기 보면은 정은수락 하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독립운동 중에 이승만 준비위원장 측의 그 비서관 하던 분입니다. 그 정은수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한 데 보면은 그 당시에 제2지대원들이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다. 그래서 자기가 그 미국 육군성 나중에 그 전쟁성이죠. 2차인데 그 지시를 받고 제1지대, 제2지대, 제3지대를 다 둘러봤는데 제2지대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자기가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적에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게 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정은수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중국 중경에 가서 이시영 선생 방에서 2달 동안 머물면서 조사를 했다. 그 이시영 선생은 여기 이회영 선생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시영 선생의 지도를 많이 받았다. 지도를 받으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은수가 누군가 하면은 그 정은수 선생님이 누군가 하면은 OS하고 중국 주둔 미 공군하고 협조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 협조 관계가 성립이 된 거는 그 당시에 미국은 그 군수물자 중심으로 중국에 지원을 하고 실제 병력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전투 병력은 여기 보시면은 중국 남쪽에 운난성 곤명하는 지역에 미 제14 항공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이 2차 대전 때 항공부대는 대단한 전력이죠. 이 항공단이 공습을 하려고 하면은 지상에 있는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비밀 공장 요원들이 가서 수집해 와야 되고, 그리고 OSS로 봐서는 또 그 당시에 도노바는 이 비행기를 이용해 가지고 적지에다가 심리 전단을 살포하고 공장을 투입하는 이런 식의 공작을 많이 선호하고 있었는데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곤명에다가 남쪽에 이 곤명에 14항공단하고 OSS하고 연합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연합팀에 정은수가 계셨던 거예요. 정은수 지사가. 그래서 14항공단 정보장교 14명, 그리고 OSS 요원 22명으로 합동 공작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작팀은 나중에 OSS 중국 지부가 44년 10월 달에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될 때도 그 연합체계는 살려놨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OSS가 한미 합동 공작을 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된 것은 OSS 중국 지부가 드디어 설립이 됐습니다. 미국 전쟁성하고 이런 데 많은 저항을 받았는데 독자적인 거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것은 레더마이어 사령관이 부임을 한 겁니다. 중국 정부하고 이제 버마하고 인도 정부가 이때 당시에 분리가 되죠. 정부는 전투구역의 준말이죠. 중국, 인도, 버마 세 개가 묶어져 있었는데 분리가 되면서 중국에는 중국 정부만 따로 해가지고 레더마이어 사령관이 부임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티리엘과는 달리 레더마이어는 이 비밀 공작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있을 적에 심리적위원회로 하면서 도노방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더마이어가 중국 정부에 부임하면서 중국 지부를 만들도록 내 관할하에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내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지부가 만들어지면서 OSS 중국 지부장에 해퍼너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된다. 이 해퍼너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본부는 운남선 남쪽 곤명에 차리게 됩니다. 여기다 OSS 중국 지부가 거점을 만든 것은 이 중광에 있는 중경에 가면은 국민당의 다이리에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남쪽에 아지트를 찾는 게 좋다, 이런 관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체계가 만들어진 상황에 결정적인 게 일본군을 탈영한 학병들이 광복군에 편입하게 됩니다. 이거는 연합국에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된다, 그 당시에. 한일 합방이 된 지 오래됐는데 아직 한국 전문의들의 항일의식이 살아있다 하는 걸 해외에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김준엽, 장준하 뭐 이런 한 50명 되는 분들이 1945년 1월 31일 날 중경 임시정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일의식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보면 일본군에서 막 탈출했기 때문에 일본군 내부 사정이 정통하다. 그리고 일본식 교육을 받고 컸기 때문에 일본의 명통하고 외모도 똑같고 한반도 지리에 통달하고 있다. 이런 공작 자문으로서 아주 적격이다, 이런 판단이 되어 있는데, 그 OSS 요원 사전트라고 하는 사람이 면접을 하고 나서 4월 3일에 한 결과보고에서 보면 내가 만나본 집단 중에 가장 지적인 집단이다. 그 자기 생각으로는 미군 정교들하고 미군의 장교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찾아온 50명 중에 19명을 광복군 제2지대로 편입해서 한미 합동 공작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그런 상황에서 구펠로도 한반도 이제 공작을 재개하는 건의서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 공작 재개 건의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광복군이 그 중국 통제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구펠로 도노방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 중국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독점적으로 가도 된다. OSS가 직접 해도 된다. 이런 걸 이제 도노방한테 건의해서 성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동원한 공작,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인들을 동원한 공작 두 가지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동원한 공작이 네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책임자는 아까 보신 아이플러가 책임자가 되고, 일본군 포로 중에 한인들을 섞여 있기 때문에 뽑아서 한국으로 침투시키는 공작이었습니다. 그 정석윤 선생이 위스콘신 신주에 있는 맥코이 성소에 가서 직접 물색해가지고 공작을 원들을 선발을 했는데, 이 계획도 일본에 일찍 패망하는 바람에 불발이 되게 됩니다. 훈련 장소는 LA 근처 산타카리나 섬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우리 광복군하고 OSS하고 합동 공작이 광복 독수리 작전인데요. 그 아까 처음부터 설명드렸다시피 한반도 침투 공작의 의문을 양성하는 그런 공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문서로 봤다시피 이범석 지대장이 미국 OSS 중국지부 비밀정보과장에게 제안해서 이 성사가 되는데요. OSS는 사전터, 우리는 이범석에서 두 분이 책임자로 공작을 지휘하게 됩니다. 사전터는 미국 콜롬비아대를 나와가지고 중국어 성도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인물입니다.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합동 훈련 장소는 서한 근처 도곡이었는데요. 1945년 5월 11일 날 서해하고 8월 7일 날 3개월. 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50명 뽑아가지고 38명만 이제 수료했는데, 미국 공군 공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일본 군사시설을 탐지해서 보고하는 이런 임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체계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OSS 중국지부 산하 이제 비밀정보과장이 이 독수리 작전을 기한을 했는데,
이 비밀정보과장 산하에 독소리 작전본부를 차려가지고 이범석 지대장하고 사전타가 책임을 맡고, 그리고 그 중간다리로 서안에 야전본부를 차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독소리 작전본부하고 곤명에 있는 OSS 중국지부하고 통신관계가 너무 불통이 돼갖고 나중에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OSS 중국지부장은 중국 정부 미군 사령관의 통제도 받고 워싱턴에 있는 OSS 본부로부터도 통제를 받는 이런 이중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독소리 작전본부가 있고요. 그 훈련을 받아서 이 훈련생들을 공작에 투입한다. 근데 공작 대상 지역은 서울하고 평양, 부산, 신의주, 청진 이 5군데 기지를 차려가지고 공작 활동을 전개하는 걸로 공작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OSS 중국 지부장은 해프너, 그리고 부지부장이 버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작관이 중경에 파견된 공작관 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곤명의 OSS 중국 지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경에 또 미군 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락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경에다가 연락관으로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시켜가지고 급한 상황은 그 중국 정부 사령관을 만나가지고 그 상황을 곤명에 있는 OSS 중국 지부장한테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OSS 중국 지부 중에 중경에 있는 그 미군 사령부하고 연락하는 연락관이 쿠엔틴 루스벨트라고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고 시오도 루스벨트 미국의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죠. 루스벨트. 그 시오도 루스벨트의 손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OSS 중국 지부 연락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미합동공작팀이 성사돼가지고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끝나니까 국내 진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국내 진입을 시도하는데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실패를 하게 되죠.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서글펐던 그런 역사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작 훈련이 잘 끝나가지고 8월 7일날 중국 서안에서 합동 수료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 수료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도노반은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안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봉 김구 선생하고 도노반하고 참여하는데 수료식이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도노반이 금일 금시로부터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즉 일본이 항거하는 비밀공작은 시작됐다. 이건 이제 백범일지에 명기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오면서 기념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바로 며칠 뒤에 백범기구 선생이 성서성 주석하고, 성서성은 서한이 놓여있던 지역의 성의 최고 책임자이죠. 그하고 만찬을 하고 있는데 일본 항복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구 선생이 하신 말씀이 이 소식은 나한테 희소식이 아니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식이었다. 왜 그러냐? 그럼 우리가 수년 동안 일 써가지고 참전 준비한 게 모두 허사가 돌아갔다. 서한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을 국내로 침투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무산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교중국의 지위를 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이 백범 선생의 걱정대로 이 뒤의 역사가, 불행한 역사가 참 반복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광복군 제2지대를 국내 정신군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서 그런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신군 총사령관에는 이범석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요 다음 화면을 먼저 보면은 이 국내 정신군을
이래 했는데 미국 측 자료에 보면은 요 개념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그 OSS 공개된 문서를 보니까 지금 여기 그 날짜가 8월 14일 날 해프네가 버드 그 부지부장 버드한테 지시한 공문입니다. 이 지시한 공문에 보면은 뭐라고 했나는 하면은 버드가 이제 그 국내 진입에 한미 합동팀의 총 책임자가 됐죠. 그 버드한테 당신의 한국 진입 임무를 중국 정부 상인한테 승인받았다. 당신의 우선적 임무는 서울, 인천, 부산에 있는 전쟁포로들을 접촉하는 거다. 전쟁포로. 미군 전쟁포로를 접촉하는 거다. 그리고 포로들한테 물자 지원 루트를 개척하고 그들의 철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범석 장관한테 도노반 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당신이 독수리 팀에 책임을 맡게 됐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라. 이 버드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국내 진입을 시도했던 팀이 주 임무는 포로 구출이었다. 이렇게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국내 진입팀은 총 22명이었는데 OSS 요원이 18명, 그리고 광복군님이 대표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범석 장군, 김준엽, 장준하, 노능서 이런 4명으로 해서 국내를 했는데 국내 비행장에 도착해가지고 국내 진입을 시도하려고 그러니까 일본군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죠. 그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라. 아직 우리는 정식적으로 항복 지시를 받지 못했다.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교섭 끝에 그럼 우리는 올지게 돌아가라는 비행기 항공료가 없다. 이래가지고 항공료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래가지고 다음날 귀환하다가 산동반도 유엔에 여기 착륙하게 됩니다. 이 착륙한 건 일본군이 지원해준 기름이 옥탄가가 낮아가지고 성능이 낮아가지고 중간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27일까지 머물렀다가 27일날 귀환을 해서 산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20일하고 27일 사이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미스러운 그 OSS에 버드라는 이 책임자가 조금 경솔한 처신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런 내용은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거론하기도 좋지 않은 내용이라니까 안 알려졌는데 역사를 위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8월 19일 날 귀환해서 돌아오려고 오다가 산동반도에 있으니까 OSS 본부에서는 8월 20일에 공문을 보내갖고 일본군에 응급될지라도 죽이지는 않을 거다. 죽이지는. 그러니까 서울로 돌아가라. 이래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드가 이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 혼자 나머지는 유엔반도, 산동반도 유엔에 남겨두고 8월 22일 날 웨드마리아를 만나러 중경에 가가지고 우리 보고 서울로 들어가라 하는 거는 지금 사형 집행과 똑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8월 23일 날 전쟁 그 공보국 기자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버드가 이때 좀 실수를 한 게 국내 진입 시도를 할 적에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리브만이라고 하는 전쟁 공무원 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보고도 안 하고. 근데 리브만이 8월 23일 날 어떻게 그 전 세계 통치로 나가는 그 당시에 미국의 소리라고 미국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전 세계에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부르냐면 여의도에서 하룻밤 먹으면서 일본군이 대접하는 맥주를 대접받았다.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국가를 재창했다. 이러니까 웨더마니의 기획이 들어간 겁니다. 그 방송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웨더마니가 보니까 이 버드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버드가 자기한테 보고하고.
그게 뭐 적군한테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 이 여의도 상황을 잘못 보겠다. 이렇게 본을 하는데 나중에 워싱턴의 도너반도 이걸 알고 오에시스 중국 쪽을 한테 부대를 강제 예편시키든지 징계를 하라. 이래 지시했는데 강제 예편 쪽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옷을 벗게 된 거죠.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어떻게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임시정부는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당시에 한반도 하루하루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결정적 시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OSS하고 다진 협력을 기반으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무진장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노력도 무산이 되는데 이 무산도 우리의 노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미국적 사정으로 무산이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945년도 8월 18일 날 김구 선생은 그동안 침묵했던 도노반을 통해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1945년도 4월 12일 전쟁 막바지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급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갑자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은 전투수습에 많이 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김구 선생의 편지가 도착하니까 그 당시에 트루먼은 어느 나라든지 임시정부 대표는 인정을 안 하는데 도노반 당신이 왜 나한테 그 편지를 가져왔느냐. 당신이 이 편지는 잘못됐다 이런 행위라. 그거 김구한테도 경고하라. 이제 좋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은 우리가 닦은 관계를 바탕으로 전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상황, 이건 이제 지금 화문에서 보는 영문은 대통령한테 보낸 도노반의 소개 편지입니다. 그 소개 내용을 좋게 했습니다. 보면 도노반이 OSS는 항일 정부 요원을 양상에서 김구가 이래왔다. 이렇게 좋게 소개를 했는데 트루먼이 이렇게 불쾌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루먼이 서명한 내용입니다. 김구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도노반한테 답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복군 이지대장을 하셨던 이범석 장군도 9월 9일 날 헨리웰 그 비밀정보과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지금 한반도 북부에는 러시아가 진출해 있다. 그 미국에게 빨리 등해야 된다. 그 우리 임증하고 광복군을 빨리 귀국시켜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사항을 보냈고요. 그래갖고 제3지대장 김학표도 성명을 내가지고 한국인들은 임정하고 광복군이 빨리 오는 걸 기대하고 있다. 빨리 이 주선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3지대 담당이 OSS 요원이 윈스였습니다. 이 윈스는 개성 동부교회 목사를 했던 클레렌스 그 윈스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이 남자는 한국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도 능통하고 백범일주에도 보면 윈스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윈스가 한국과 임시정복하는 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위에 보고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임시정복하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윈스의 한국과 임시정복하는 보고서는 이 윈스가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들은 지금 임정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광복군도 규모는 작지만 잘 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참 좋은 내용이죠. 근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한 사람이 이 수정주의 학자로 잘 알려진 브루스 커밍스가 1981년도에 한국 전쟁에 기원하는 책을 내면서
그러니까 OSS 문서가 공개되기 이전이죠. 이전에 이게 커밍스는 그 OSS 문서를 보지 않고 이 책을 썼던 겁니다. 이 책에서 커밍스는 윈서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지의 지시를 받고 하지한테 올린 보고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지의 생각을 바꾼 보고서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현대사를 연구하시는 이 정용욱 박사라든가 이대의 정병국 박사죠. 이런 분들은 다 이 브루스 커밍스의 학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45년도 10월 11일 날 윈스가 직접 작성한 이력서에 보면은 나는 이 보고서를 도노반의 지시를 받고 썼다. 이렇게 자기가 써놨습니다. 9월 28일 날. 하지의 지시를 받고 쓰지 않았다. 도노반의 지시를 받고 썼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 당시에 윈스는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에 자기 집에 가 있었다. 휴가차. 그 미국에 휴가차가 있으면서 이걸 쓴 건데 이런 사실은 좀 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좀 불행했던 거는 또 미국이 한반도를 감하는 그 전투구역을 중국 정부에서 태평양 정부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9월 1일자로. 그거는 그 웨더마이의 관할에서 메가더의 관할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가더 사령부에서는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당시에 한반도 상황이 궁금했으면은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던 것은 OSS인데 OSS에다가 물어봐보면 되는데 이 당시에 OSS하고 메가더는 그치 원수직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가더는 내 관할 하에서는 내 정보 첨부만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래갖고 OSS는 그저 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SS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완전 메가더한테 가지도 않았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사령관이 24군단장이 8월 19일 날 점령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하지는 한반도에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없는 겁니다. 서울이 어디 붙었고 인천이 어디 있는가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종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었는데 하지가 급한 나머지 오키나와에 있는 한인 포로들을 다 불러서 한 700명을 불러서 신문을 해보니까 전부 한국을 떠난 지 1년 넘었고 서울 출신인 사람이 없어가지고 위치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하니까 서울에 있는 일본군 사령관한테 무전으로 계속 교신해가지고 8월 31일 날 일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 정보를 하지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뭐 지금 일본 한국 상황이 어떠냐. 이런 상황을 하니까 우리 독수리 작전팀은 중국에 다 져 있었는데 차단돼가지고 고립이 된 거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아까 그 OSS 체계를 말씀드릴 적에 중경에 파견 나가 있던 OSS 요원 데이비스는 지금 우리가 독수리팀을 포기하고 중국 정부에다가 그 사람들을 맡겨놓으면은 우리 한미 간의 신뢰와 오해는 잃게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우가 없으면 이러고 많다. 이러면서 상부에다가 이 독수리 작전팀을 그대로 유지관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13일 날 웨더마이어 사령관은 OSS 중국 지부에 독수리팀 해체하라 이런 지시를 내려가게 됩니다. 서한으로 8월 27일 날 개헌했는데 한 보름 만에 해체 지시가 떨어진 거죠. 그러고 OSS하고 협조할 일은 한국 문제 협조하는 걸 태평양 정부하고 협조하라 이럽니다. 그 태평양 정부 사령관은 메가더인데 메가더는 OSS하고 일체 교류가 없는데 그러다보고 상의를 하라 하니까 협조가 안 되고 이런 이제 우리 그 외로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또 9월 15일 날 해체하고 보니까 9월 19일 날 사전타가 OSS 지휘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독수리 작전팀을 방치해 놓으니까
중국, 러시아, 영국 이런 정보요원들이 이 사람들 포섭하려고 집요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 미국이 여기 대처하지 않으면은 한반도 장례 관할하는데 미국 이상이 들어질 것이다. 이래 또 보고하는 보고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독수리 작전팀이 외로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다가 결정적인 거는 미 OSS를 해체하는 문서를 미국 1945년도 10월 1일부로 10월 1일부터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달 보름 정도 있다가 OSS를 해체해라 하는 게 트루먼 대통령이 45년 9월 20일 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1일 이전에까지 우리 임시정부와 강북부는 그동안 친밀관계를 쌓은 OSS를 통해서 비극회를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걸 해체해버리니까 대화 창구를 미국과의 대중으로 완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OSS는 7월 1일부로 해체하면서 활동요원들 한 9천여 명은 전쟁성 전략정보대로 보내고 분석부서 1,300여 명은 국무부로 분산해서 그러고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지게 됩니다. 이 OSS가 해체되는 데는 미국 육군의 정보장교 파커가 올린 보고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했는데요. 보면 이 사람들은 OSS에 대해서 육군 정보장교니까 또 OSS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OSS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위험한 수준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OSS는 그때 공작을 할 적에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연안에 있는 공산당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게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원들을 연안에 파견해가지고 같이 암살 방법 이런 걸 교육까지 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하고 가깝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거는 그 덩켄 미락하는 OSS 인사국장 하던 사람이 여기 보면은 OSS가 해체되고 나서 전쟁성 전략정보대 일이 넘어가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보고한 겁니다. 상부에 그 윈서 보고 이 보고 날짜가 10월 30일인데요. 그 윈서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OSS 대장을 보고하는데 이 보고서를 그냥 참고하십시오. 다른 기관에도 안 보내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소련 간첩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덩켄리도 OSS 침투한 소련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윈스 보고서가 국무부 이런 데 중요한 기관에 배포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 보면은 SSU 대장께서는 이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국무부 이런 데로 안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SSU 대장이 그래 내가 참고할게 안 보낸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런 답변하는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전후 한반도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고 슬픈 내용이죠.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로 해체되니까 그 합동훈련을 지휘했던 OSS 중국지부 비밀정보과장 헨리웰이 이범석 대장한테 9월 28일 날 고별 전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고별 전문에 보면은 참 우리 그 예측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일부 그 전문을 보면은 최근 우리 조직이 폐쇄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많은 일들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히퍼너지 부장과 우리 조직을 대신해서 저는 귀하가 우리 공작을 지원해 준 데 감사드립니다. 전쟁이 몇 개월 더 계속됐다면 우리 합동 공작은 우리 공동의 적을 패배시키고 한국을 해방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가 쌓은 협력, 상호 존중과 경외심, 앞으로 우리 두 나라의 우애와 협조에 기여하리라는 있습니다. 귀하의 안녕과 성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조속한 건립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띄우고 나서 이때 헨리웰은 저 곤병에 있었죠. 근데 저
사전타하고 이범석하고 같이 훈련했던 사람이 고별 사진을 찍은 게 위에 낮자리 보면은 9월 30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위에 보면은 우리 두 나라의 힘 있는 합작이 실현되는 날 이 사진의 가치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치를, 역사적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미합동공작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분 선생이 걱정하셨던 대로 우리의 임시정부는 일찍 귀국하지 못하고 김일성보다도 2달이나 늦은 11월 23일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걸 귀국하면서도 미국 국무부에서 38선 이남에 미군정이 있다. 그리고 군정이 끝날 때까지 정부를 행사하지 않는다. 군정 당국의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해서 그걸 쓰고 귀국하게 됩니다. 오늘적 사진은 귀국하기 위해서 상해에 도착했을 적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이 김구 선생님 앞에 서 있는 어릴 때 모습입니다. 그 오른쪽에 이시영 선생님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사정인데 비해서 북한에 스탈린은 그 당시에 9월 20일 날 이미 9월 20일이면 트루먼 대통령이 OSS 해체하라고 서명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북한이 새로운 정권을 세우라고 비밀 지령을 내리고 김일성 환영군중대회가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10월 16일에 귀국했는데 10월 14일에 벌써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개최해서 김일성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하루하루는 한반도의 결정적 시기인데 우리 임시정부가 참 너무 늦게 왔다 이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준엽 선생은 그래서 장전 책에다가 만약 그때 미국이 임시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광복군 10만 대군이 여기서 10만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에 있던 한국군을 재편성해서 광복군에 다 편입시킨 병력을 말하죠. 이 병력이 무장한 대로 입고 그게 했더라면 남북 분단도 막을 수 있었고 여수 순천 사건 같은 공산당 발도 막을 수 있었고 6.25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준일 선생님의 말씀을 저희 결론을 대신해서 소개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